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크로 전망입니다. 최근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엔화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엔 환율이 무려 900원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현재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5%까지 뛴 상태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금부터 가상자산 그리고 주식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전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작게는 주식시장에서 차트 안 맞아. 옛날에 맞았던 이론들 다 안 맞아. 이게 채권 시장도 그렇고요. 자산시장 전체에서 정말로 옛날에 맞았던 것들, 그때는 맞았던 것들이 지금은 다 들어맞지 않는, 틀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내 증시에서 무려 38년 동안 남아서 이 전반적인 거시경제를 통찰해 주셨던 최고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자, 오늘 엠스타그램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변곡점을 맞이해야 됐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또 좋고요. 또 그동안 잘 활동하신 것들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굉장히 큰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또 점검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바뀌고 있다도 아니죠.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 분업 질서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주의에서 좀 탈분업주의, 각자 도생, 그리고 여러 가지 미중 무역 분쟁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무역 쪽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면은 지난 40년간은 사실 출렁출렁 거렸지만 물가와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82년 정도부터 한 40년간 지난 코로나가 이제 우리 지구촌을 엄습한 2020년까지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에서 떨어졌냐면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82년에는 22%였습니다. 폴 볼커 연준의장 시절에. 네, 그렇죠? 22%에서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고 미국 국채 10년물 안전자산의 표준이죠. 그것도 한 15, 6%에서 거의 0.5%까지 떨어졌죠. 그 팬데믹 때. 그리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8%, 20% 가까운 물가가 거의 0.몇 %, 1% 미만의 물가로 떨어진 게 지난 40년의 거시경제, 세계경제의 그림이었다면 코로나19를 조금 변곡점으로 해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물가와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또 금리도 내리고 앞으로 또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제로금리 때까지 여러 가지 자산시장이 호황을 많이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채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정정책도 각국 정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신나게 돈을 풀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이거를 좀 이지머니 시대라고 합니다. 돈이 그냥 넘쳐 흐르는 이제 그런 이지머니 시대에서 조금씩 타이트머니, 돈줄이 약간 조금 예전 같지 않은데, 그리고 돈을 빌리는데도 예전 같이 좀 쉽지 않아. 그리고 금리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 네. 그래서 초저금리 저물가 시대에서 네.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산시장과 여러 가지 경제 현상에 조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금리가 뭐 떨어졌다고 아니면 물가가 잡혔다고 하실 텐데 지금 우리 김한진 박사님의 이야기는 이제 로그 함수를 한번 길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1982년부터 가령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17%에서 이게 코로나 때 거의 0.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나온 거고요. 물가도 80년대에 어마어마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10% 이상이었던 게 어쨌든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한 사이클이 끝났고 이제는 다시 금리와 물가가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르는 이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은 게 이게 예전처럼 이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 뭐 5%, 10% 그런 뭐 물가와 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제로금리, 초저금리 혹은 뭐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일본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입니다만 이런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급해서 바로 질문을 좀 던져주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막 많이 뿌려지면서 물가도 막 그 코로나 때 난리치고 금리도 떨어졌을 때 뉴욕 증시 기준으로 고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한 3년 전보다 올랐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그때보다도 더 신고가라는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좀 약간 뭐 변곡점에서 나오는 뭐 해프닝 같은 걸까요? 그래서 이게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끝났지만 지금 중물가, 중금리 시대를 도래하게끔 만든 요인이 바로 그 초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그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업 질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들어서 조금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시대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물가가 초저금리 혹은 초저물가 시대로 못 간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이 초유동성, 이 유동성 풍년이 자산 시장을 계속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이 돌아가면서 오른다든지 혹은 전 세계 자산이 들썩들썩이고 있는 것은 지난 40년간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15년간 풀린 유동성의 효과가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고 여진이다. 여진이 있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긍정적인 것은 자산 시장의 그 유동성이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가는 좀 잘 안 잡히고 금리도 잘 안 떨어지지만 돈이 풍년이 너무 심해서 자산 시장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거다. 약간 상충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유동성 풍부의 시대가 끝이 나고 뭐 작게, 뭐 세게는 아니지만 유동성 긴축의 시대가 오면 이제 자산 시장도 여진이 뭐 좋은 긍정적 여진이 있다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의 논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긴축이 와도 이 여진은 꽤 오래 간다. 이렇게 꽤 오래 간다. 꽤 오래 간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2008년 이후에 15년간 풀린 유동성의 거의 한 50%가 팬데믹 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5년간도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보면 사실 팬데믹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도 GDP 대비 2배의 규모로 재정 투자가, 재정 지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최근에 올수록 특히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서 최근 한 3, 4년 기간에 굉장히 밀도 있게 풀렸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팽창이 계속 자산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부작용이 있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시장 혹은 자산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이거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의 이제 좀 주식시장에 에브리띵 랠리가 나오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아. 어마무시한 변동성. 예. 하지만 이제 그 단기 변동성을 조금 뭐 무시하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물가는 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좀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도 네. 시장이 무시할 수 있었던 거는 돈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네. 물가와 상관없이. 네. 그런데요, 만일하나 박사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80년대부터 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네. 0.5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뭐 한 5%까지 갔다가 네. 만에 하나 또 떨어져서 약간 뭐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전 세계가 의외로 디플레이션, 네. 경기 침체에 빠지고 그래서 뭐 기준금리도 네. 정책금리도 뭐 3%가 아니라 뭐 예전처럼 네. 2%대, 심지어는 1%대까지 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네. 시장금리도 뭐 한 3.5%가 아니라 3%를 깨고 다시 2%대로 뭐 10년물 금리가 뭐 한 2.5 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게 과거에 이제 40년은 사실은 조금 그 물가를 움직이는 그 뒷배경, 백그라운드 요인들이 정말 물가 안정에 우호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국이 싼 인건비로 전 세계에 조금 공급하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관세율을 서로 인하해주고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서로가 이제 잘 사는 방향으로 비교의 무역을 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개선됐죠. 그럼 앞으로라도 생산성이 개선되고 또 이렇게 되면 물가도 안정될 거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산업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생산성의 혁신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생산성의 혁신은 물가를 낮추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요? 로봇 오고 AI 와도 안 돼요?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생산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물가를 좀 높일 수 있는 요인들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분업 질서의 변화라든지 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잘 안 내려가는 그런 속성이 존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일방적인 물가 상승 요인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렇게 따져 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개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 또 인구 구조의 둔화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또 예전처럼 조금 싼 인건비에 그러한 제조업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그러한 요인들은 이제 조금 사라졌다. 또 유통 혁신도 지난 10년, 20년간의 유통 혁신은 추가적으로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유통 혁신이 일어나면서 소위 아마존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그 물가를 잡아주는 그러한 맛은 없을 것이다. 생산성이 앞으로 개선되지만 이거는 조금 일부에 국한된 그러한 요인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물가는 조금 중물가, 중금리 시대로 좀 가는데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변곡점이라는 거고요. 2008년 이후 양적 완화를 한 3번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재정 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이 돈 때문에 실은 우리 박사님은 물가도 앞으로 잘 잡히기는 어렵다. 금리도 막 인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자산시장은 변동성이 클지언정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제 비관론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태는 못 가. 한 번에 조정은 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얘기 보면은 너무나도 좀 마음이 설레거든요. 좀 우려하시는 부분, 예외.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좀 위험이 존재하게 될까요? 결국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풀리는 과정에서 항상 뭐 경제가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 그 모든 사람들이 조금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뭔가 이게 부실 요인을 쌓아놓은 부분이 경기가 조금 약해질 때 이게 일파만파
조금은 실금이 갔는데 네. 그게 이제 뚝이 전체가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까지 종종 있어 왔는데요. 네. 이번에도 사실 제로금리가 굉장히 초저금리가 오랜 기간 동안 네. 뭐 2011년 정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제로금리가 오래 초저금리가 지속됐기 때문에 네. 그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채, 또 선진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 네. 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나 네. PF 소상공인 부채, 네. 소상공인 피해. 부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제로금리, 초저금리 네. 때 늘어난 부채거든요. 또 국가 부채도 2008년 대비 OECD 평균 39개 국가가 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어요. 네. 무려. 네. 그리고 일본은 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요. 미국도 한 60%포인트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국가 부채도 제로금리 때 굉장히 조금 안이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해도 예전처럼 뭐 국채금리가 뭐 3.5%, 뭐 3%대 중반 이하로 잘 안 내려간다든지, 네. 혹은 기준금리도 뭐 내년까지 올해 한 3번 내리고 내년에 4번 내려도 한 3.5%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하로 안 내려간다든지 하면 사실은 국채금리나 기준금리나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네. 평균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한 200bp 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부채는 너무 큰 폭으로 폭증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만약에 부채가 만나고 금리를 내렸지만 절대적으로 금리를 비교해 보면 초저금리 시대에 비해서는 금리가 높다면 부채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경제 주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통상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신용경색이 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하반기부터 내년까지가 이 신용경색 쪽에서, 그러니까 돈을 잘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서 조금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아야만 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저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위협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좀 조정이 온다. 조정이 들어갈 것 어떤 같아요. 이유인가요? 사실은 트리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방아쇠. 예. 방아쇠는 저는 주식시장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7년도에 뭐 블랙 먼데이라든지, 느닷없이. 네, 2000년 닷컴 버블이라든지, 네.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와서 주가가 하향 조정 받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학습하죠. 네,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먼저 터지고 네. 이게 경기 탓한다. 뭐 꼭 주식시장이 아니더라도 2008년도에는 뭐 미국의 이제 네. 그 주택시장이 됐고요. 부동산 버블. 네. 그런 식으로 자산시장의 균열이 먼저 일어나고 이 자산시장의 균열이 소비나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용 경색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돈이 뻑뻑하게 도니까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둔화되니까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때 그 경기 침체랑 같이 일어날 때는 금리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의 호재라기보다는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면서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이 경기 침체에 또 영향을 주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죠. 악순환. 박사님,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만에 하나 지금 이제 망가지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죠. 정말 5월, 6월에 먼저 내려주는 거예요. 멀쩡한데 경기가. 그러면 그때 보험성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갈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쳐 올리게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금 주식시장의 과열이 조금 더 일어나야 일어나야 뭔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날 거다. 지금은 약간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버블의 끝은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에 하나 보험성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불에다 석유를 붓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겠다. 또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지연시키는 뒤로 속이는 지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김원진 박사의 이야기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내일도 스타킹입니다.